1688년 영국, 한 명제가 처음으로 문서에 새겨졌습니다. 왕도 법 아래 있다. 그 한 줄은 왕권 신수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0년 이 명제는 5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러시아, 그리고 미국 5갈래의 길은 5가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1689년 영국 의회는 권리장전에서 군주의 독단적 법 정지권을 폐지했습니다. 1690년 존 로크는 더 강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시민사회 속의 어떤 사람도 그 법에서 면제될 수 없다. 200년이 지나 영국 법학자 다이시는 이 명제를 3가지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자의적 권력 행사는 금지됩니다. 모든 처벌은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지위와 신분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같은 법, 같은 법원 아래 있습니다. 셋째, 헌법은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 법원 판결들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1522년 한 독일 법학자는 다른 명제를 던졌습니다.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법은 정상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비상 상태를 선언하는 자가 진짜 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법치 국가에서 권력은 더 이상 법을 부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 법치를 정지시킵니다. 그 후 300년 5명의 권력자가 각각 다른 길로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2003년 이탈리아. 당시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이미 30건 이상의 형사재판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6월 의회는 법 140호 일명 로도 스키파니를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총리, 헌재소장, 그리고 상하원 의장 5개 최고직 재직자의 형사재판은 모든 단계에서 정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직무 안정성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목표는 베를루스코니 재판의 시효 만료를 2006년 전에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 즉시 제기됐습니다. 5개 최고직 재직자의 형사재판은 모든 단계에서 정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사 월 16일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위헌으로 선고했습니다. 근거는 헌법 제3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의회는 다시 같은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19일 판결 260이 호로 다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2013년 세금 사기로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27일 상원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은 사망 전까지 유지됐습니다. 법은 이겼으나 정치는 졌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2010년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당이 총선에서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1 연사 월 18일 의회는 새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2012 연일 월 1일 발효됐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헌법은 폐기됐고 새 기본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세금과 예산 심판 권한이 박탈됐고 판사들은 62세에 의무적으로 조기 퇴직하게 됐습니다. 검찰총장과 데이터보호감독관의 독립성 또한 함께 약해졌습니다. 국가사법위원회 의장에게는 9년 갱신 가능 임기와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베니스 위원회는 처음부터 이 구조가 유럽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3년 동안 이 기본법은 12회 이상 개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세금과 예산 심판 권한이 박탈됐고 판사들은 62세에 의무적으로 조기 퇴직됐습니다. 유럽형의회 베니스 위원회는 2011년부터 권력 분립 훼손을 경고했습니다. 2018년 9월 12일 유럽의회는 448대 197로 EU 조약 7 조 절차를 발동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EU 이사회는 헝가리에 약속한 결속 자금 가운데 약 63억 유로를 동결했습니다. 오르반은 2014년, 2018년, 2022년 연속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사이 프리덤하우스의 헝가리 등급은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떨어졌습니다. 합법 절차로 권위주의를 향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2016년 7월 15일 밤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오기 전에 명단이 움직였습니다. 7월 16일 최고판사검사위원회 HSYK는 2,745명의 판사를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전체 판사의 약 36%였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해임 및 구속된 법조인은 4,646명에 이르렀습니다. 빈자리에는 약 3,800명의 새 판사 및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사 월 16일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51.41% 매우 박빙이었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폐지됐고 대통령제가 도입됐습니다. 2025년 3월 유럽인권법원은 쿠데타 직후 51명 법조인 구금에서 권리 침해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달 이스탄불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사법부가 도구가 되면 그 다음은 정치 반대 세력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2020년 러시아. 이번에는 의회 입법도 법원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헌법 자체였습니다. 개정안 81조는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개정 시점 이전에 재직한 임기는 임기 제한 계산에 넣지 않는다. 겨우 한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로 푸틴이 그동안 재직한 모든 임기는 헌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조항은 200개가 넘는 다른 개정 항목들과 함께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됐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언급, 동성결혼 금지, 최소 연금 보장 같은 조항들이 그 묶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임기와 면책 조항은 그 안에서 시민들의 시선이 가장 적게 닿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푸틴의 기존 임기는 모두 리셋됐고 최장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6월 25, 1부터 7, 월 1일까지 진행된 국민투표는 공식 발표 기준 약 78%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푸틴은 별도 연방법에 서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종신 형사 및 행정 면책을 부여하는 법이었습니다. 면책을 박탈하려면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대법원과 헌재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절차입니다. 당시 야권 인사들은 이 법을 두고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2023년 3월 ICC는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면책은 국내법에서 그대로 작동합니다. 면책을 헌법에 직접 박아넣은 시나리오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 2024년 미국. 2024년 7, 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번호 23대 939, 인용 603, US 593.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관련 행위로 특별검사 잭 스미스로부터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을 인정할 것인가. 미국 역사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그 면책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법학자들은 그 의미를 하나의 말로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의 왕권화. 표결은 6대3 보수 우위 법원이었습니다. 주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었습니다. 판결은 대통령의 행위를 세 층위로 나눴습니다. 첫째, 핵심 헌법 권한에 대한 절대 면책이었습니다. 둘째, 공식 행위에 대한 추정적 면책. 셋째, 비공식 행위는 면책 없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소추 가능합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은 법 위에 있게 되었다. 같은 해 11월 25일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1월 6일 사건 기소를 전면 취하했습니다. 증거는 유죄 판결에 충분했다. 대통령 당선이 아니었다면. 다른 네 시나리오와 달리 미국의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 시나리오를 한 표에 정리하면 면책의 경로와 사법의 반응, 그리고 그 후 10년의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의회 입법이었고 헝가리는 헌법 개정과 사법제도 개편이었습니다. 터키는 쿠데타를 빌미로 한 사법 숙청과 개헌이었고 러시아는 헌법의 면책과 임기 리셋을 직접 삽입한 명문화였습니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새 면책 법리를 만든 길이었습니다. 5길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차례 위헌 결정으로 면책 입법을 막아냈습니다. 터키에서는 그 사법부가 먼저 해체됐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헌법 자체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러시아는 헌법 자체를 바꾸어 그 안전장치를 우회했습니다. 미국은 헌법 해석을 바꾸어 같은 결과에 접근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국제적 압력이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EU의 결속자금 동결이 부분적 효과를 냈고 러시아에서는 ICC 영장이 국내법에 막혔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시민의 동원이었습니다. 5사례에서 권력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면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면책의 길은 더 이상 어두운 골목길에 있지 않습니다. 의회 본회의장과 헌법재판소 법정,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결문 안에 있습니다. 1922 연 칼 슈미트가 묘사했던 그 위기는 100년이 지난 지금 5가지 형태로 현실화됐습니다. 5 모두 합법의 옷을 입고서.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한 의회는 234대 56으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그 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8대 0으로 파면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정의 뒤에는 5개월 동안 누적 1600만 명이 모인 광장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다른 5 시나리오에서는 사법부, 헌법, 국제기구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시민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5갈래의 길과 한 가지 예외, 이 6사례에서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가? 답은 누군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번 깨진 금기는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2027년 대선 이후 같은 절차가 매뉴얼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이 권력자 사건을 다룰 때 무의식적인 위축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입법으로 뒤집힐 텐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과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을 거치며 한국 법조에 대한 신뢰는 이미 한 차례 흔들린 상태입니다. 셋째,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동기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정파의 정권에서도 반대 진영 권력자를 끝까지 수사할 검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일반 시민에게는 적용되는 법이 권력자에게는 비껴간다면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사문화될 수 있습니다. 200년 전 다이시가 정리한 두 번째 원칙이 그 명제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냉소가 자리 잡으면 시민의 법 준수 의지가 약해지고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이 흔들립니다. 5째, 푸틴의 2020년 개헌, 에르도안의 사법부 장악, 오르반의 12회 헌법 개정이 모두 합법 절차였습니다.
한국이 그 5가지 길 가운데 하나로 향하는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학계와 법조계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5가지 메커니즘은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5개의 다리이고 5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왕도 법 아래 문이 있는가? 5개국, 5개의 길, 그 후 10년. 이탈리아 헌재가 막아냈으나 정치는 살아남았습니다. 헝가리 합법 절차로 권위주의를 향했습니다. 터키 사법부가 먼저 도구가 됐습니다. 러시아 면책을 헌법에 박아 넣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새 면책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느 분기점에 서 있습니까? 한국 시민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8대 영만장일치로 이미 한 번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면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다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후 한국 사례가 5번째 시나리오로 기록될지 2017년처럼 시민이 증명한 사례로 기록될지 그 차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오늘 당신은 그 결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